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동 감독의 2018년 작품 버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되게 약속한 것 같이. 네, 그렇죠. 약속을 했죠. 그렇죠. 우리끼리. 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네네. 급히 또 찾아봤는데 뭘요? 그 시티 오브 라스트 띵스 네. 그 영화에는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 주연은 그렇군요. 아니고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 잭 파우라는 이름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고첩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이분이 그 나일의 딸, 비정성시, 음, 남국재견, 호남호녀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밀레니엄 음, 만보에도 나오셨던 뭘로 분이고. 나오시죠? 밀레니엄 만보예요? 뭐 굳이 밀레니엄 만보 아니더라도. 잭 역할로 나와요. 잭 카운데 이름이 음, 그 남자친구한테 음, 엄청 학대당하잖아요. 주인공 여자가.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가는 약간 돈 많고 나이 많고 잘해주는 다정한 남자 역할을 맡고 호남호녀에서는 죽은 남자친구 주로 남자친구 나일의 딸에서는 음, 죽은 오빠 음. 죽는 오빠인가?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관성 있는 역할을 하셨고. 그러면은 버닝을 버닝 줄거리는 오늘 펭귄맨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죠? 항공보자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숨 쉴 시간이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근데 어색하네요. 갑자기 줄거리를 그럼요. 뜬금없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네. 버닝이란 영화는 이제 유아인 씨가 이종수, 전종서 씨가 신혜미, 그리고 그 스티븐 연 배우가 벤이라는 역할로 일단 등장을 하고요. 이제 어느 날 그 유아인 종수는 그 배달일을 하던 도중에 나레이터 모델로 일하는 혜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릴 적 같은 동네 살던 혜미가 종수를 알아보고 사은품 추천공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추천공이 손목시계에 당첨이 되고 이를 계기로 혜미랑 종수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혜미는 술을 마시던 중에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다면서 종수에게 자신의 고양이 보일이 이름 귀여운 것 같아요. 보일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종수는 주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면서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동시에 이제 아버지 재판도 있고 해가지고 빈집을 돌보기 위해서 종수는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종수는 혜미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고향집과 혜미를 오가면서 혜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결국에 이제 혜미한테 전화가 오고요. 내일 서울에 도착하니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종수는 곳에서 벤을 만나게 됩니다. 벤은 이제 혜미랑 여행 중에 만난 연상의 남자로 정확한 나이도 알 수 없고 뭐 6살, 7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확실치 않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집과 차를 가진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또 알 수 없는 뭔가 종수와는 전혀 다른 약간 미스터리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말해도 잘 모르실 텐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좋은 얘기 하죠. 요즘은 네. 뭐 노는 게 다 돈 버는 거랑 연결돼 별로 있다고. 경계가 구분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이상한 조합인 종수와 혜미 그리고 벤은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벤의 집에 놀러 가서 요리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뭐 재물 얘기도 하고요.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고요. 하루는 이제 종수가 축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혜미에게 전화가 옵니다. 벤과 함께 종수의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는. 그래서 종수와 벤, 혜미 이 사람이 종수의 집에서 모이게 되고요. 이제 셋은 대마초를 나눠 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혜미가 잠든 사이에 벤은 자신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다는 조금은 섬뜩한 고백을 하는데요. 둘의 이야기는 이제 혜미가 나오면서 중단이 되고 그날 이후로 종수는 혜미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종수는 이제 혜미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뭐 같이 일했던 나이레이터 모델이라든지 판토마임 학원 같은 데 가보지만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또 벤이 태웠을지 모를 집 근처의 비닐하우스를 찾기 위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가면서 탐색을 해보지만 소각된 비닐하우스 역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종수는 우연을 가장해서 벤이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벤을 만나게 되는데요.
종수는 벤에게 비닐하우스를 태웠는지 묻는데 벤은 태웠다고 말합니다. 종수는 자기가 계속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자 벤은 너무 가까워서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요. 해미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지만 벤은 자신도 못 본 지 오래다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도 종수는 이제 벤을 계속 몰래 따라다니는데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종수가 벤과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고 벤은 이제 종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처음에 이제 벤의 집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여자 액세서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랍장 같은 걸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미의 손목시계가 추가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고양이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는데 뭐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스킵을 하고 뭐 아버지의 재판은 유죄를 받고 종수는 집에 있던 송아지를 처분하고 계속해서 비닐하우스를 둘러봅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돼가지고요. 두 남녀의 발에서 이제 카메라가 시작을 하는데 천천히 몸을 따라 올라가면은 종수와 해미의 얼굴로 끝나는 컷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종수와 해미는 약간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컷에서는 이제 침대에 갑자기 종수가 혼자 있는 컷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페이드아웃 된 다음에 종수 혼자서 해미의 침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결말인데요. 겨울이 되었고 벤은 이제 시골 논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면서 종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트럭을 몰고 종수가 도착합니다. 해미랑 같이 보자더니 해미는 안 왔냐고 묻는 벤을 종수는 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벤과 피 묻은 자신의 옷을 그의 포르쉐였나? 포르쉐 자동차에 던져두고 기름을 붓고는 불을 붙입니다. 알몸이 된 종수는 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나고 트럭 뒤편으로 타오르는 불길이 보입니다. 네, 줄거리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줄거리를 읽는다는 일이. 네, 길어질수록 민망해져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만 올해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서 상영을 했고 본상 수상은 못했지만 그 비평가 연맹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즐겁게 봤죠. 네. 즐겁게란 말은 좀 웃기지만 아니 뭐 사람이 좀 특이하면 즐겁게 볼 수도 있죠. 벤 같은 사람이면 난 눈물 흘리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막 벤 볼 같은 수도 사람이 있죠. 어때서요? 벤 같은 사람은 무섭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 외의 벤의 행동들은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벤의 이상한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않죠. 네,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 심증은 가지고 있으나 네. 결정적인 증거를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사실 벤 되게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글쎄요. 아무튼 네. 그렇고 네. 뭐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줄거리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네네. 해미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영화에도 뭔가 자주 등장하는 리트런 이야기가 거 있죠. 다이어트 네. 한 거 얘기가 있죠.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레이트한 거. 자이언트는 네.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리트런 거, 그레이트한 네. 거가 있군요. 네네네. 리트런 거는 이제 실제로 배가 고픈 사람인 거고 네. 어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인해 허기를 느끼는 사람인 거고 이제 그레이트한 거는 삶의 의미를 구하기 위해 그런 약간 좀 더 뭐랄까 거대한 네. 의미에 고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뭐 부시맨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미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뭐 그레이트한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춤도 막 춰주고 그 아프리카에도 사실은 뭐 그거를 보러 간 거기도 하고요. 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앞뒤로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 해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종수가 이제 그 가게에 짐을 싣고 가면서 멀리서부터 노래가 나오잖아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그렇죠. 물리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제목 그대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죠. 터치 마이 바디. 그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진짜 긴 것 같아요. 사실 타이틀 나오면서 맞아요. 나오고 해미라는 아이가 굉장히 세속적인 아이처럼 사실 처음엔 나오죠.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가 보는 편하게 사는 젊은 여자의 상을 하고 있죠. 그 본인의 말하는 거에서도 그 약간 전형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있어서 좋아. 뭐 그냥 시간 될 때 나가면 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렇고요. 뭐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대마초 피우고 나서 이제 노을을 보면서 춤을 추는 춤 같은 거를 보면은 마치 리틀 헝거에서 그레이트 헝거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 해미가 돈이 많아서 스티븐 연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인상이 이 영화엔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해미도 딱 그레이트한 거가 되는 것 같은 시점 이후로 어쨌든 우리 앞에서 모습을 감추고 영원히 볼 네.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영화도 화면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무슨 네. 되게 그 생활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들로 시작하잖아요. 트럭 뒤편에서 네, 이제 시장에- 담배 피우고 네. 뭐 그 종수가 처음에 운반하는 것도 그 한국인들의 유니폼인 등산복 같은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이제 네. 사람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쌓아서 들고 가는 모습, 그리고 뭐 그런 가요에 맞춰서 춤추는 나레이터 모델, 뭐 핑크색 그 촌스러운 조잡한 시계, 이런 것들 되게 뭔가 리트런 거의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해미의 네. 춤을 기점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풍경도 좀 많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아주 완전히 어떤 정말 멋있는 그레이트한 거의 모습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그런 장관에는 꼭 이제 그 다음이나 앞에 이제 초라하게 뭔가 벤의 뒤를 막 쫓는 종수라든지 종수의 트럭이 달달달 거리면서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약간 이 영화에서도 그레이트한 거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완전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리트런 거 사실 그레이트한 거 하면은 되게 세속적인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단은 배고프면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배고픈데 지금 삶의 의미가 뭐가 중요해. 삶이 없는데 네.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레이트가 선거가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맞아요. 돼야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해미가 슬픈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해미랑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정반대에 서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해미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할 마음이 없죠, 별로. 이 영화가 뒤에 소설 쓰고 있는 그 타이핑하는 장면 전까지는 거의 온전하게 종수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캐치된 인상을 온전히 벤의 것이라고 상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던져지는 것만 본다면은 벤은 사실은 해미에게 왜 관심이 있을까조차도 잘 모르겠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거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거는 종수의 어쨌든 생각이고 그게 뭐 아니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종수가 바라보는 심증으로서 부각되는 이미지고 근데 뭐 다 종수가 바라보는 거라서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런 것 때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좀 가지려면은 뭔가 이 벤이라는 사람이 해미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뭐 하품하고 막. 네네네. 영화가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상 같은 걸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돼 있어서 벤이 해미를 살해한 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걸로 태워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근데 벤이 네. 일관된 취향을 가졌다는 건 알겠어요. 약간 그 해미 뒤에 등장한 새로운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네. 해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생긴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 말투라든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막 그 이야기를 너무 신나게 막 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 아닌 것 같고 면세점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 같죠. 그렇구나. 네네. 중국인들. 네. 네네. 들어보니까 해미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거를 보면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막 자체에 되게 열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은 어느 쪽에도 약간 시큰둥한 그게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없어졌나 보다. 없어졌나 보다. 연기처럼 사라졌나 보다. 잘 됐네. 그러고 싶어 했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오히려 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종수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사실은 벤이 정말 관심 있었던 사람은 종수인 것 같아요. 저도. 막 포크너 책까지 찾아 읽고. 그쵸. 그리고 처음에 카페에서 왔을 때도
사실은 벤이 블루라고 했다고 이제 해미가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벤이 종수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는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미행 장면. 미행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 큰 트럭이 그렇게 허허벌판에 예.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렇죠. 그 모를 트럭이 수 뭐 없죠. 사실 이제 평범한 자동차도 아니고 눈에 띄니까. 특히나 그 허허벌판에 시골에 있었던지 아니면 강남에 있던지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러닝머신 같은 장면에서는 사실 뭐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컷이 편집돼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벤이 이제 비닐하우스 태운다는 얘기도 뭐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사실 종수를 위해서 준비된 너에게만 고백인. 말하는 비밀. 그쵸?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약간 그거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세상에 해준다면 얘가 해줄 수 있겠다 정도의 그런 그쵸. 관심.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쓴다고 하시니까 뭐 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그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막 포크너 무슨 소설가 좋아하세요? 이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살인범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왜 가끔씩 살인범 중에 흉악 살인범 중에 막 이렇게 자기 범죄 막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관심이랄까. 네. 그 나르시스틱한 면이 일단 확실히 있죠. 이 사람은 뭐 자기 DNA 얘기도 하고. DNA가 우수하니까 깜짝 놀랐네. 자기가 신이 된 느낌을 즐기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죠.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쵸. 뭐 그 재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사실은 옛날에는 재물이었으니까. 이야기꾼이 필수적인 존재였겠네요. 그쵸. 네. 제사랑 결합이 돼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우울한 일 있으세요? 아, 저요? 저 네. 항상 우울하죠. 그것을 네. 몰랐네. 네.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메타포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혜미가 깨발은 얼굴로 그건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또 굳이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건 종수 씨한테 물어봐 이러잖아요. 네. 종수는 대답도 안 해주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메타포를 혜미는 이제 메타포가 뭔지도 모르지만 메타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혜미잖아요. 네. 그쵸. 판토마임 이야기도 네. 있고. 그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사실 혜미에게 가장 존재의 메타포라는 근본적인 단어를 모를 뿐 그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포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사실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작가라고 하는 사실은 종수만 굉장히 담백하고 직설적인 화법. 네, 직설적인 화법. 너 그게 남자들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자주 벗어? 이러면서. 그쵸. 그리고 그 대사도 하잖아요. 아버지 증오한다는 얘기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말해준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혜미를 사랑한다고라고 말하는.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네. 이때 종수는 이미 그 메타포를 이해하고 대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쓸모없고 버려져서 아무도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비닐하우스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수가 하는 말이 제가 혜미를 엄청 사랑한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뜬금없지만 종수는 그때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거를 메타포로 이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내적으로 누가 사라져도 모르고 별로 불필요하고 널린 존재에서 자신과 혜미의 처지를 겹쳐 보이긴 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벤이 얘를 뭐 태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혜미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알바 자리에서도 막 되게 부당한 근무 조건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때 네네. 물론 그 전에도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에 어쨌든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 비닐하우스들을 막 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거에서는 완벽히 그 메타포가 거의 등가부호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핸드폰 지도로 설해마을 카페를 잘 찾아왔다 막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 비닐하우스 찾을 때 핸드폰에 길도 비닐하우스는커녕 길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을 보면 이제 종수는 이미 이때 벤을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고 이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인 건데 음, 얘기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실 양갈래 길이니까 살인범으로 보이도록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명확한 증거는 계속 주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벤을 살인범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저 종수가 그렇게 오해의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거야 뭐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일부러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도록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벤을 살해하는 장면이 만약에 실제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재미있는 점은 이게 단순히 젊은 세대의 얘기라고만도 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라고 했을 때요? 네네네네. 뭐 어느 쪽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에서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건 아버지의 재판이잖아요. 최승호 PD, 아, 네. 최승호 사장이 네, 그렇죠. MBC 연기를 했죠. 현재 사장이신가요? MBC? 네네네. 아마 사장일 겁니다. 아, 네네. 그 사장님이 나오시는데 아주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의 아버지로 나오죠. 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사회 분노에 있는 거죠. 어쨌든 분노 간에. 조절 장애가 있다고 네. 얘기를 하죠. 네네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원한테 깽판을 친 걸로 보이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수가 혜미를 만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아버지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집이 비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살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종수는 아버지를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탄원서도 쓰고 그 실력을 발휘하죠. 네. 네, 재판 가서 말 한마디 안 할 거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재판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스티븐 연을 계속 아버지의 트럭을 사실 타고 다니면서 쫓아가 다니는 이야기고 아버지의 네? 아버지의 칼을 얘기하려고 했죠. 그쵸. 네네. 마지막에 결국 살해하는 건 아버지의 칼로서 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자본가 계급인 스티븐 연을 예, 뭐 노동자 계층에 있는 종수가 그 아버지의 분노가 마치 유전된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이는 면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원작이라고 말하는 하루키 소설도 읽어보지 않았고 네네. 이 포크너 소설 중에도 헛간방화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네네네. 읽어보지 않았는데 급히 검색을 해본 결과 하루키 소설은 어쨌든 많이 다르잖아요. 이 영화의 캐릭터들과. 근데 많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제 예상보다 훨씬 똑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인물의 설정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그 인물의 계급 설정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헛간방화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백인 남성 간의 계급 대립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너를 영화 속에도 언급을 하면서 그 문제를 되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종수가 혜미에게 약간 동질감 이런 것을 느끼는 거를 보면 그 세계에서 이 혜미가 돈이 없는 여자고 가장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말 하면서 막 그런 존재라면 종수는 사실 남자지만 가진 게 없는 남자고 가진 게 있는 벤에 비해서는 거의 혜미나 다를 게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에서 이게 계급 대립이라는, 그러니까 꼭 젊은이만의 얘기는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심화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를 봤을 때 그런 갈등이 있어 왔고 있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벤이 밥 먹는 갤러리에
용산 참사. 용산 참사를 다룬 그림이 있고 벤 네. 가족은 엄청나게 여유로운 식사를 하면서 네. 그 그림을 그냥 문화적인 지위로 소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걸 봤을 때도 계급 갈등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심어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사실 뭐 없어져도 티 안 나는 인간 하면은 그냥 소시민인 거니까 사실은 그 정의니까. 소시민 맞아요. 그냥 그런 시민이 면이- 아니고 소시민이죠. 네, 네. 뭐 음, 그런 거죠. 뭐 음. 굳이 뭐 스티븐 연이 살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자이냐 아니냐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게 근데 뭐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이게 그냥 계급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치 않은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진실이 뭐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모호하게 만드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벤은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뭐 모호한 세상에서 진실은 뭔지 알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진실은 알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되게 쉽게 묻혀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실만 나열해서 어쨌든 벤이 해미를 죽이는 장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건 되게 기계적인 중립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최근까지 용산 참사를 다루는 수많은 언론의 시각이었고 사실은 왜냐면 그쪽에서도 하얀병 던지고 불법 시위했어라고 하는 게 기계적 중립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버닝이 오히려 그런 걸 꼬집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 그래 진실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는 뭐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스티븐 연이 살인자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게 네. 종수의 망상이라고는 가정을 했을 때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수의 망상이라고 만약에 이 얘기를 가정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해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대단해진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이미지들은 되게 생략돼 있고 그리고 사실 말들은 이제 정말로 메타포로서 기능하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게 떠다니는 곳이고 그 대마초를 피우고 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밀한 거를 꺼내는 그 종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리고 해미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스티븐 연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신 같은 사람이라서 의미 없어 보이는 거 좀 태우고 다닌다는 약간 자기도취 같은 건데 거기서 해미만은 춤을 추잖아요. 말로 하지 않는. 그쵸. 말로 하지 않는 여자인 거죠. 말로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해미는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종수의 망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종수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읽히는 것 같아요. 해미가 나한테 통지도 하지 않고 떠났을 리 없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해미는 멍청해서 벤한테 저렇게 갖고 놀기나 당하고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제가 너를 왜 만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연을 살인자로 확신하고 몰고 가는 건 사실은 종수가 해미가 자기를 이유 없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나오는 증거 수집에 가까워지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네. 영화 속에서 어쨌든 해미가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에 약간 보충 자료처럼 이제 종수의 리서치 과정에 등장하는 게 해미가 없는 말 잘 지어내라는 가족들의 증언, 우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그 나레이터 모델을 뭐 카드비 되게 많다고 여기 일하는 애들 다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해미가 말한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와는 좀 결이 다른 되게 부정적인 의미의 사라짐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 세상에서 그게 여자건 남자건 해미를
좋게 보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게 되게 서글픈 과정인데 종수가 그런 걸 별로 느끼는 것은 나오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근데 혜미 같은 사람은 만약 지금 가정대로 갔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별로 신경도 안 썼을 테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좋게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게 혜미가 늘 눈물을 글썽거리고 노을만 봐도 사라지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약간 더 한자가 높은 인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별로. 그것도 좋은 결말이겠네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남겨진 이제 종수 혼자 낑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종수의 캐릭터도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내가 이입을 해서 저 벤 나쁜 놈 할 수 없는 게 일단 열등감처럼 보이는 구석도 굉장히 많고 사람을 어쨌든 잘 모르지만 판단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날 밤에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옷을 태웠던 기억과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가 겹쳐져서 어떤 소년이 돼서 불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모음 속에서 막 화염이 계속 타오르는데 약간 매료된 것 같은 표정이 있잖아요. 살짝 웃으면서 소년이. 끝나죠. 예. 그걸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벤이 비닐하우스 불태우는 거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료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수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그런 것에 약간의 매료를 느낀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또는 폭력에 대한 매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력에 대한 매료죠. 사실 그게 어쨌든 폭력이 권력의 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벤을 살해하는 것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유아인 씨가 연기한 그 종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가 담배를 태우면서 연기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네, 그 자기 엄마의 옷을 태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 어렸을 때 엄마의 옷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후에 돌아오긴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를 태운 거나 그에게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는 실제로 그 후에 사라져 버렸고 사실은 그 경험 때문에도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것과 종서 그 혜미를 태운다는 걸 본격화시킬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물건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어쨌든 관계를 끊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서도 사실은 거기 있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소 한 마리 그냥 있는 건데 그거 뭐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 주고 부탁하면 물론 돈은 없긴 하지만 부탁하고 월세를 처리해서 아끼고 그냥 처리를 해라. 처리하고 얼마 수수료 해주고 그냥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가 그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버지와의 그 연결고리 안에 있다고 보이고 그 자신이 태운 경험이 있다는 것들, 어머니의 옷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스티븐 연을 불태우는 행위 자체도 어쨌든 그 안에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혜미의 춤을 보면서도 사실은 뭐 감정적으로 밀어내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종의 태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너 왜 남자들 있는 데서 옷 그렇게 벗고 그래? 그건 창녀나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반쯤 농담이지만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등 때문에 불도 조명도 빨갛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느껴지고 확실히 분노가 계속 들어있는 캐릭터고 그 분노가 이제 이 영화에서 붉은 이미지, 화염, 노을 이런 걸로 연결되니까 그런 면이 다 있는 것 같고 이 종수가 그런 분노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파주에 있으면 굉장히 푸르스름한 이미지에 항상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새벽이나 밤이나 뭐 뛰어다니거나 할 때. 근데도 어쨌든 그 안에 부글부글하는 뭔가가 느껴지는 게 일단 카메라도 계속 핸드헬드고 뭔가 이 불만 어린 이 유아인 씨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종수 캐릭터를 그렇게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뉴스에 나올 때 오줌 누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약간 오줌을 누는 것 같은 트럼프에게 음. 뉴스에 오줌을 누는 것 같은 음,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그 제가 느끼기에 놀라운 장면은 종수가 음, 비닐하우스를 실제로 불을 붙여보는 거죠. 음, 벤이 라이터를 놓고 가기도 했고 벤의 라이터로 그런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음. 꿈 장면이랑 어쨌든 음.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벤이라는 인물 자체가 음, 애초에 종수의 망상일 음. 거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저는 좀 있어요. 이 이야기 전체가 그냥 다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거죠. 벤이 창작 인물이라는 것은. 그 공항부터는 음, 혹은 뭐 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저는 이제 그냥 굳이 찝으라면 공항부터인 것 음. 같아요. 예. 공항부터 혹은 자위할 때 전화 오는 것부터.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약간 상극은 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스티븐 연 캐릭터인 벤이 종수에 대해서 보이는 호기심이라던가 어쨌든 간에 그게 굳이 호기심일지언정 호기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이라든지 그의 행동이나 말투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꿈부터 해가지고 나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했을 때 이제 어린 종수가 예, 그 꿈을 꾸는 행위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닐하우스를 태울 뻔하는 장면이라든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창동 감독이 이 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에 윌리엄 포크너가 들어간 얘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저는 이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벤이란 이름 때문에 소리와 분노가 떠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소설 안에서는 벤이라는 캐릭터가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여자 캐릭터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좀 세속적인 냄새 그게 냄새로 표현하거든요. 나무 향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고.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돼가면서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던 누나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가지게 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안아주려고 하는데 안기지 않는다거나 근데 결국에는 그 여자가 어쨌든 멀리 떠나가 버리는 얘기가 이 소설의 앞부분이거든요. 네. 벤이라는 캐릭터와 닮아 있는 게 종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티븐 연 캐릭터를 만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변하지 않았지만 종수가 보기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얘는 왜 이 남자랑 같이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종수는 샘이랑 사실 몇 번 만난 적도 없거든요.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막 일치한다고 제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연결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소리와 분노에는 사실 손목시계였나? 어쨌든 시계에 관한 언급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계에 관해서 말하면서 나오는 대사가 이 시계를 주는 이유는 시간을 알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잊으라고 주는 거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 소설에는. 그 판토마임을 연상시키네요. 그쵸. 이 뒷대사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뒷대사는 뭐 그런 거거든요. 누구도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너무 잊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라서 더 가면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미의 손목시계와 해미의 판토마임이 어쨌든 저는 떠오르는 구석이 예, 떠오르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더 앞당겨보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 다 그냥 종수의 소설은 아닐까? 포크너를 읽고 삐를 받아서 쓰는 네, 종수는 도대체 소설은 언제 쓰는 걸까? 그쵸. 소설 쓰는 모습이 정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사실 소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해미의 빈 방을 보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그 해미의 빈 방을 보면서 소설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해미랑 만났다가 해미가 여행 간 사이에 고양이 밥 주면서 어쩌면은 돌아오지 않는 해미를 기다리면서 소설을 쓰는 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창문 밖에서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마치 액자 소설을 연상시키는 듯한 구도로.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해미와 종수가 처음 만나서 그 섹스를 하는 장면 같은 데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종수는 섹스를 하면서 해미의 얼굴을 잘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햇빛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그 햇빛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은 그림자 같은 거고
사실상 그림자죠. 왜냐하면은 남산타워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기 음.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영화에는 사실은 되게 그림자를 멋있게 잘 사용한 장면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변호사와 탄원서를 써보는 게 어떻냐고 할 때의 창밖에 있는 그림자인데, 창밖에 그림자가 형태를 가지고 이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장면에서의 그림자가 굉장히 인상 깊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어쩌면은 종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서로의 그림자 같은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림자 멋있는 장면이 그 비닐하우스를 안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도했을 법한, 왼쪽에서 그림자가 들어오고 종수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종수의 존재와 벤의 존재를 이제 겹쳐 보이게 하는 면이 있고요. 섹스씬 이후의 모든 자위 장면, 두 번째 자위 장면에서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해미의 목소리가 나오고, 정말 이미지로서만 존재하는 사람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속옷이 구석에 걸려있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해미의 집이 뭐 굉장히 되게 20대 여성의 집이라는 느낌도 그렇게 강하게 드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뭐꼭 20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자취 보통 20, 30대가 많이 하니까 자취하는 젊은 사람의 방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취하는 젊은 사람의 방인데 그게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기엔 뭔가 네.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구두 같은 거 여기저기 처박아 놓고 그런 게. 뭐 그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만 더 얘기하면은 처음 섹스할 때 그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남산 쪽을 바라보면서 자위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해미가 가지고 있던 욕망도 어쩌면은 이 종소의 욕망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빛을 바라보는 걸 해미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이상한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레이트 헝거 스틱한 말이잖아요. 그 잠깐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게 그 서울의 남산타워에 반사돼서 오는 것 자체가 그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종수라는 인물이 있을 때 마치 벤과 해미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두 짝인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 남산타워로 들어오는 빛처럼. 저는 그 남산타워에 비쳐서 들어오는 빛이 좋다고 할 때 해미는 정말 미트런거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햇빛 잠깐이라도 들어오는 걸 즐겨야 하는, 그러니까 남향에 살고 싶지만 남향에 살 수 없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 빛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걸 모른다고는 한 거 아니지 않나요? 그냥 아주 잠깐이라서 뭐 보기가 운이 쉽지 좋아야 않다?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일정치 않은 거죠, 생활이. 근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정말 그 빛을 좋아하면은 그 몇 시 몇 분에 들어오는지 당연히 아는 건데. 그 이제 해마다 바뀌니까, 달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시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이 변하는 거를. 계절이 변하면서 그 시간이 변하는 것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빛을 보는 사람이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해미가 늘 집에 있을 수 없는 신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종수가 그때 해미와 섹스를 하면서 햇빛을 보는 것도 어쨌든 해미에 대한 욕망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그 이후에 자위를 하는 것도 그 햇살, 그 남산의 유리창에 비쳐서 반사되는 햇살에 대해서 자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저는 되게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등감 같은 게 더 커 보이는 느낌도 들었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레이트 헝거를 쫓기에는 너무 리틀 헝거도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깨알 같지만 종수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나서 혜미가 막 엄청 약간 찝쩍거리잖아요. 막 술 네. 마실 때. 근데 이제 그때도 계산을 할 때 음. 체크카드 딱 그 보여주는 데다 영수증도 되게 꼼꼼히 읽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종수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약간 딴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영화는 성장 영화로 보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그 종수의 모습은 성장한 이후인가요? 제가 하는 말은 그 분노를 소설로 푸는 결말로 상상하는 게 이게 윗세대랑도 달라지는 점이고 아버지랑도 달라지는 점이고 시련의 아픔을 소설로 극복하는 이 경우에는 뒷부분만 소설인 경우겠네요. 그쵸 그런 거죠. 네네. 그게 가장 희망적이지 않나. 희망이 있네요. 네. 예술로 승화. 네, 그쵸 예술로 승화. 좌절과 분노를 예술로 승화. 소설 쓰는 부분부터 소설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왜냐면은 그쵸. 그 장면에서 네. 이제 일단 소설 쓰는 장면을 굳이 집어넣은 거는 유일하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컷이 바로 이제 스티븐 연 뱅 캐릭터의 집에서 그 메이크업 하는 장면으로 가는데 재물을 준비하는 장면.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 종수가 없는데도 나오는 장면이니까 사실 이게 종수가 없는 씬이 없는데 뭐 아무래도 그 지점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물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물의 존재가 있었냐 없었냐 사실 중요한 건 전혀 아니지만 네. 마지막에 어쨌든 엄마가 있었어 마른 우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른 네네. 우물이면 우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기억을 못했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네, 그쵸. 뭐 그래도 뭐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면 좋은 거죠. 고양이라든지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심증을 더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니까 하품이나 뭐 이런. 내가 예전에 한 번이라 털이라도 봤었다면 조금 더 심증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고양이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작은 방에서 네. 고양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 좁은 방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오히려 그런 좀 약간 기능적으로 쓰인 것들 중에서 재밌는 건 오히려 엄마인 것 같아요. 그 밤마다 계속 전화 와서 어쨌든 미스터리 그게 요소를 만들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종수가 500만 원 갚아준다고 말할 때 미쳤구나. 저거는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삐각하게 되는 오히려 장면이었는데 왜 저러지? 엄마가 카톡 하는 거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네.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혜미는 저런 식으로 아무 일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올 사람 아닐까. 저는 밤에 오는 전화가 계속 뭔가 미스터리함을 남기다가 엄마인 걸로 밝혀지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왔던 전화가 다 엄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그게 확증은 아니다 하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는 없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여지는 별로 없으니까요. 사실 제시 받는 게 없으니까. 이 소리는 뭐죠? 저희 집 강아지가 제가 오늘 추석이라 가지고 본가에 왔는데 강아지를 혼자 두지 못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사나워서 고양이랑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에 저랑 같이 둘이 갇혀 있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 전혀 사납지 않았었는데. 고양이한테 사나워요. 그렇구나. 그리고 남자한테 좀 사나운 편이고. 나한테 사나웠으면 되게 웃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야, 강아지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음을 하고 산책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추천작으로 넘어갈까요? 저 근데 그 종수의 어머니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가 결국에는 제일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혜미를 만나면서 혜미의 집으로 가는 날 자기의 혜미와 같이 살던 그 과거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아빠와 같이 살던? 네, 뭐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 동일한 집이 비록 아닐지언정 음. 일단은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거기가 이제 대남 방송이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혜미를 만나면서 이뤄지는 과거로의 회귀. 근데 이제 그게 틀려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물질적인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혜미의 얼굴처럼 그 우물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고귀한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이 않은 것을 나뉘는 구분이 결국엔 이 영화에는 섞여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고귀한 건 좀 뭔가 형체가 없고, 변하지 않을 것 네, 같고. 네, 그쵸. 그리고 좀 세속적인 거는 좀 물질적인 거고, 쉽게 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상하게 뒤섞여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형광모자가 그 햇빛에서 사실은 그 리틀한 거를 느끼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쪽에 더 가까웠거든요. 뭐냐면은 그 햇빛 자체는 되게 그레이트한 거스러운 건데, 그게 남산타워에 반사돼서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조합이 묘해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뭐 어쨌든 강아지가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작으로 넘어가면은, 네. 제 추천작은 네. 이와이 슌지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고요. 네. 네. 그 영화도 사실 굉장히 그 당시 세대에 관한 거고, 밀레니엄 세대. 네. 이 영화도 원작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작이 사람들이 댓글로 계속해서 이어가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영화예요. 댓글들을 모아서. 들어본 것 같다, 네, 그 얘기.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영화고요. 무엇보다도 유아인 씨가 그 논밭 사이를 뛸 때의 이미지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굉장히 좀 한적한 그 교회 마을이라서 논밭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계속 논밭을 다니고 공장 같은 데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영화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도시랑은 좀 멀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전신주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뭔가 굉장히 대비를 또 이루고 있고요. 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추천하는 거고요. 이 기회에 혹시 안 보셨다면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영화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한 영화죠. 이 영화의 OST를 만드는 살류라고 있는 거 맞나? 이 가수는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수일 거예요, 아마. 프로젝트 그룹 이런 건가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 영화 자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오래됐죠. 그래서 네. 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다시 현실에서 음반으로 내고 뭐 이런 좀 밀레니엄스러운 여러 가지 시도를 밀레니엄스럽다. 했었죠. 그렇게 듣고 보니. 네. 이와이 슌지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이런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뭐 보기 힘들죠. 그러네요. 보기가 힘드네요. 사실 보기 힘들진 않아요. 영화가 예전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잘라야지. 네, 저는 지금 급하게 생각해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좀 더 끌어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더 끈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추천한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그냥 뭐 우연도 인연이니 제가 어저께 밤에 우연히 이 영화를 보지 않았겠어요? 추석 특선 영화? 네. 염력을 봤는데 연상호 감독의 염력을 봤는데 인터뷰에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용산 참사가 생각나는 부분이 많고 해서 버닝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했었고 어젯밤에 버닝도 봤어야 하는 참이었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주피터스 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그때도 뭐 델마? 뭐라고 읽었든 네. 그 셀마와 함께 왜 이런 주변부의 인물들에게 초능력이 있고 그걸로 이제 뭔가 사회의 원래 기존에 있던 질서가 전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었는데 염력도 그런 흐름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보면서
왜 하염병을 들어야 되는지를 어쨌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영화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다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마침 보기도 했고 뭐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추석 특선이었으니까 뭐 염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네, 저희는 이제 한 달 뒤에 뵙겠죠. 네, 거의 한 달 뒤에 10월 20일경에 돌아오고요. 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쵸. 미리 정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부산영화제 때 이제 넷플릭스 영화들이 풀리면은 아마 알퐁소 쿠아론의 로마나 코엔 형제 카우보이의 노래. 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최고 기대작. 여차하면은 둘 둘 다 다 다뤄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루자는 뜻은 네,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오랜만에 또 뵙겠네요. 네. 그때까지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뭐 바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되게 건강 관리 잘하셔야죠. 저도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저는. 되게 죄송합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화의 업로드가 늦어진 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또 한 번 죄송할 예정인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영화 시작해서 이만.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조수야, 이정수. 이종수.